한국인 사망 원인 3위가 폐렴이라고 합니다. 흔히 겨울철 질환으로 알려져 있지만 봄 환절기 발생 위험도 높다고 하는데요. 폐렴 어떻게 예방하고 관리해야 할지 감염 내과 전문 이샘나 선생님과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난 겨울에요. 독감이 크게 유행하면서 환자가 급증을 했습니다. 덩달아 폐렴 환자도 굉장히 늘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어떻습니까? 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준으로 2024년 폐렴으로 진료받은 환자가 약 298만 명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한 60% 정도 증가한 수치예요. 2020년부터 2023년까지는 코로나19 유행 때문에 사회적 거리 두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 효과를 통해서 코로나를 포함한 다른 호흡기 질환도 줄어들었었습니다. 네, 그런데 최근 1년 동안에는 이런 조치들이 많이 완화가 됐죠. 그에 따라서 말씀하셨던 독감을 포함해서 사람 메타뉴모 바이러스, 호흡기 세포 융합 바이러스와 같은 바이러스 감염, 그리고 마이코플라즈마와 같은 세균 감염도 이런 것 때문에 증가하게 됐을 걸로 추정이 됩니다. 이렇게 상기도 감염을 일으키는 병원체들이 호흡 상피에 모여 있다가 아래로 넘어가서 즉 폐로, 하기도로 넘어가는 것이 폐렴을 발병시키는 주요 기전 중에 하나니까 상기도 감염이 증가하면 폐렴도 증가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선생님, 폐렴은 흔히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의한 이런 감염이다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폐렴을 유발하는 원인도 다양할 것 같은데 어디에 있을까요? 네, 우리가 한국말로 폐렴 하면은 폐에 생긴 염증을 다 폐렴이라고 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화학 물질을 흡인했다든지 익사를 해서 폐에 물이 찼다든지 이런 걸 다 폐렴이라고 하나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사실 의학 용어로 뉴모니아라고 하는 것은 이제 폐 실질 조직의 감염을 뜻합니다. 감염이라는 것의 정의 자체가 외부의 미생물에 의해서 발생을 하는 걸 말하고요. 이 미생물에는 세균, 바이러스, 진균, 곰팡이균, 기생충 이렇게 다양합니다. 이제 이 중에서 가장 흔한 감염 원인인 세균과 바이러스는 아예 다른 미생물이에요. 그래서 폐렴에서는 원인에 따라서 치료가 달라지기 때문에 요 세균하고 바이러스는 다르다. 요거 확실하게 인지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학적인 설명은 아니지만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의사가 세균 감염입니다. 항생제 드셔야 됩니다. 그러면 조금 더 심각한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폐렴에서 가장 중요한 원인체는 세균입니다. 세균? 예, 알겠습니다. 예, 여기서 환자가 고령이거나 폐 질환이 있고 이렇게 환자 요인이 같이 합쳐지고 세균의 양도 많고 독성도 강하면 폐렴이 더 쉽게 생길 수 있겠죠. 그렇군요. 원인이 좀 다른 만큼 감염 경로도 다를 것 같은데요. 이건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학회에서 제시하는 진료 지침도 지역 사회 획득이냐? 병원 획득이나 또는 의료 관련 폐렴이냐로 나누어서 제시가 됩니다. 그래서 환자분이 평소에 건강하게 지역사회에서 생활하셨던 경우랑 요양병원 같은 곳에서 생활을 하셨거나 입원을 하면서 인공호흡기 같은 거를 사용하고 계셨던 경우 이렇게 나누어가지고 원인균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분들이 많으실 지역사회 획득 폐렴에서 가장 흔한 세균은 폐렴구균, 폐렴알균이라고도 하죠. 이것이고요. 그리고 이외에도 최근에 2020년부터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바이러스 폐렴도 굉장히 증가했고요. 또 인플루엔자로 인한 폐렴도 유행 시기에는 굉장히 많이 증가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바이러스 감염이 되고 난 다음에 세균 감염이 또 병발해서 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병원 획득성 폐렴은 좀 지역사회 획득성 폐렴보다는 계절적 용환성은 좀 적고요. 세균 중에서 항생제 내성이 있는 포도상구균이나 녹농균이 더 흔한 원인균으로 보고됩니다.
그렇군요. 흔히 알려진 이 폐렴 증상은 그러니까 감기가 걸려서 기침을 좀 이렇게 과하게 한다. 이렇게 저희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와 함께 좀 폐렴의 다양한 증상들도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침 외에도. 기침 외에도. 네. 네. 흔히 알고 계시는 호흡기 감염의 증상들이 그냥 다 나타날 수 있습니다. 기침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장 흔한 증상이에요. 한 80% 정도에서 나타나고요. 네. 그리고 뭐 열나고 가래 있고 오한, 피로, 무기력, 호흡곤란 다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어떤 세균에 감염이 되느냐, 또 그때 당시 환자의 면역 상태가 어땠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증상은 다양하게 발현이 될 수 있고요. 특히 요즘에 코비드-19, 코로나19와 같은 그런 새로운 바이러스성 폐렴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말씀드린 전형적인 증상 이외에도 네. 미각이나 후각 상실, 그리고 위장 증상 등 전형적이지 않은 증상도 같이 나타납니다. 그렇군요. 최근 프란체스카 교황의 이 폐렴 소식으로 세계가 좀 들썩였었습니다. 일반 성인이 아니고 이제 소아나 뭐 고령층의 경우 폐렴 감염에 좀 더 취약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소아 고령층 이런 폐렴 환자들이 갖고 있는 특징이 혹시 따로 있을까요? 사실은 네. 특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없고요. 네. 오히려 전형적으로 우리가 폐렴의 증상이라고 하는 것들이 좀 모호해집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환자군들의 특성이 그래요. 면역력이 이제 일반적인 젊은 사람들과는 조금 다르기 때문에 네.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서 나타나는 기침과 같은 증상들이 소아나 고령층에서는 안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소아나 노인들은 이제 가래를 잘 못 뱉으세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가래가 생겼는데도 가래 증상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환자분들에게는 더 자세하게 어떤 증상이 있는지 또 어디 사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생활하셨는지 잘 여쭤봐야 돼요. 그렇군요. 예. 그리고 또 노인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헛소리를 하신다든지 뭐 계절이 겨울인데 여름이라고 하신다든지 평소에 뭐 가족을 못 알아보신다든지 이런 폐렴이라고 생각하기 어려운 그런 증상들이 생기거나 또 원래도 조금 안 좋으셨던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보행이 어려워진다든지 대소변을 잘 못 가린다든지 그런 증상이 악화되거나 또는 이제 식사를 못 하셔서 왔어요 했는데 사진을 찍어보니까 폐렴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아와 노인 환자군에서는 어떤 특정 증상이 있다라기보다는 정상 면역 반응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전형적인 증상들이 없더라도 네. 폐렴의 가능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간혹 그런데요. 이 급성 폐렴으로 사망했다. 뭐 이런 소식을 접하기도 하거든요. 급성 폐렴은 이제 병의 발생부터 진행이 좀 빠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 급성 폐렴의 발병률은 어떤지 좀 궁금하고요. 또 이에 따라서 사망률도 높은지 이 부분도 좀 궁금합니다. 네, 저희가 의학적으로 급성 폐렴이라고 따로 분류를 해서 이렇게 진단명을 내리지는 않는데요. 네. 이제 앞서서 소개한 뭐 세균이나 바이러스 이런 감염에 의해서 폐렴이 발생을 했을 때 그 경과가 급격하게 안 좋아진 경우를 아마 통상적으로 일컫는 말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천천히 폐에 진행하는 질환도 분명히 있어요. 뭐 결핵 같은 거. 그렇긴 하지만 일반적인 세균이나 바이러스 감염은 모두 급격히 악화되는 경과로 갈 가능성이 존재하죠. 네. 예, 그래서 지역사회 획득 폐렴의 사망률은 이전에는 한 5에서 15% 정도로 보고가 되어 왔습니다. 다만 이제 이 위험성이 폐렴에 걸린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것은 아니고요. 이제 예후를 결정하는 요인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뭐 중증도, 기저질환의 정도, 나이, 뭐 항생제 내성균 때문에 발생을 했냐, 그러니까 원인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중증도 평가에 들어가는 지표는 의식 상태, 그러니까 내원 당시, 의식 네. 상태, 호흡수, 나이, 그다음에 혈압, 피검사 결과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이런 지표가 안 좋으면 당연히 사망률도 높고 예후도 안 좋겠죠. 그렇군요. 그런데요, 이제 당장 큰 통증이 없는 환자인 경우에는 뭐 좀 있으면 괜찮아지겠지, 나아질 거야 이러면서 방치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이러면서 이제 병을 키우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제 초래되는 건데 이렇게 만약에 폐렴을 방치하게 된다면 어떤 위험까지 우리가 좀 상황이 초래될 수 있을지 이 부분도 좀 궁금합니다. 네, 폐렴으로 인해서
이제 폐렴에 있는 세균이 혈액에까지 가는 그런 폐혈증이 생길 수가 있어요. 네네. 이것 때문에 이제 혈압이 떨어지는 상태가 쇼크예요. 근데 쇼크가 오면 장기에 혈액이 공급하는 산소랑 영양소가 충분해지지가 않으니까 당연히 장기들의 기능이 다 같이 떨어지는 상황이 발생을 하겠죠. 이게 폐렴이 진행해서 사망에 이르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폐에 생긴 염증 때문에 산소 공급이 전반적으로 되지 않으면 다른 장기에 당연히 산소 공급도 줄어들겠죠. 그래서 이걸 막기 위해서 인공호흡기 치료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제 중증도 폐렴이 이런 인공호흡기 치료를 필요로 해요. 네. 그렇기는 하지만 이게 꼭 필요한 치료이기는 한데 네. 호흡 통로에 관을 집어넣거나 아니면은 아예 목의 중간을 째서 관을 집어넣는 치료가 필요하거든요. 네네. 예, 그래서 꼭 필요하기는 한데 이제 고령의 환자분들이 이런 치료를 받고 나서 여기에 손상이 가니까 삼킴 기능에 손상이 오시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영양이 결핍되고 그러니까 계속 누워 지내시게 되고 누워 있으면서 뒤로 자꾸 넘어가니까 폐렴이 또 생기고 이런 악순환이 반복이 되기도 하고요. 또 기저에 폐질환이 있던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원래 있던 질환이 더 악화되면서 예, 그런 안 좋은 예후로 가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선생님. 이제 단순히 감기인 줄 알았다가 버텼는데 알고 보니까 폐렴인 거죠. 자, 이럴 때 감기인지 독감인지 폐렴인지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없나요? 집에서는 구별을 하실 어렵군요. 수가 없어요. 네네. 그러니까 뭐 구분을 하자면 감기는 상기도 바이러스 감염을 통칭하는 말이에요. 네. 그래서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원인 바이러스 종류가 되게 많고요. 이제 독감은 특정 바이러스, 인플루엔자라고 하는 바이러스에 의해서 발생하는 감염이에요. 폐렴은 상기도가 아니라 네. 하기도, 폐 실질에 발생하는 감염입니다. 의미는 이렇게 구별이 되긴 하는데요. 네. 실제로 병원에서 진단을 할 때는 검체를 채취해서 뭐 바이러스 항원이나 유전자를 보거나 가래에서 균을 키워서 보고 또 흉부 엑스레이 검사나 CT 같은 거를 통해서 이제 폐 병변이 있는지 확인을 해야 구분이 가능합니다. 임상적으로는 이제 의사들은 오면 환자의 병력이나 네. 또 증상, 또 지금 어떤 바이러스나 뭐 세균이 유행하는지 이런 걸로 추정을 하죠. 예. 그래서 궁금하신 거는 그럼 언제 병원에 가야 되냐 이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평소에 건강하셨던 분들이라면 내가 기침가래 콧물이 좀 오래되고 있어요. 이렇다고 해서 너 폐렴 아니야? 이렇게 하고 급하게 병원에 오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아마 감기일 겁니다. 네. 그런데 일반적으로 감기면 한 4, 5일 정도면은 증상이 좀 꺾인다고 말씀을 드려요. 일주일 정도? 네. 그러니까 기침가래가 좀 남아 있더라도 이제 좀 증상이 좋아지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되면은 대개는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4, 5일 이상 열이 지속되거나 호흡곤란 같은 증상이 생기면 병원에 오셔야 되고요. 여기서 열 난다는 거는 내 느낌으로 열 나는 거를 보는 게 아니고 체온계로 측정을 했을 때 37도 8 이상의 열이 의미 있는 열이 있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고령의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일반적인 증상이 잘 안 나타날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갑자기 식사량이 줄거나 또 컨디션이 떨어지시면 이거 폐렴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이런 상황에선 병원에 오셔야겠죠. 네. 애매할 땐 그래도 병원을 가는 게 그렇습니다. 예. 네, 폐렴의 유형이 좀 다양한 만큼 치료 방법도 좀 달라질 것 같은데요. 네. 이런 합병증을 좀 예방을 하고 또 빠른 회복을 위한 치료 방법들도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폐렴이 원인이랑 중증도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달라지는 게 맞습니다. 코로나나 인플루엔자 같은 바이러스 폐렴이면 항바이러스제, 네. 항생제가 아닙니다. 항바이러스제를 투약을 해요. 항바이러스제.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경구약도 있고 주사약도 있기는 한데요. 어쨌든 대개는 한 5일 안으로 예, 투약이 됩니다. 세균성 폐렴에는 당연히 항생제를 투약해야 합니다. 세균성 폐렴에 대해서 투약하는 항생제는 평소에 건강했던 사람이라면 최근에는 한 3일에서 5일 정도 짧게 투약을 해도 예전처럼 뭐 일주일에서 열흘 이상 투약하는 거랑 비슷하다 이런 연구 결과가 많이 나오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저질환이 있거나
고령자나 고령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요 치료 기간도 길어지고 또 호흡기 물리치료나 영양 지원, 호흡 재활 치료와 같은 복합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빠른 회복과 합병증 예방에 가장 중요한 것은 네. 빨리 원인균을 파악해서 적절한 항생제를 신속하게 투약하는 거예요. 나머지 네. 치료들은 보조적인 수단입니다. 병원에 혹시 폐렴으로 입원을 하시게 되면 막 여기 이렇게 증기 치료하시고 네, 코 네. 흉벽 진동 치료하시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네. 이거는 보조적인 치료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폐렴이나 다른 호흡기 질환으로 병원에 방문하시게 되면 검사가 좀 힘듭니다. 가래도 뱉어야 되고 코랑 목을 쑤셔야 돼요. 쉽지 않군요. 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검사이기 때문에 꼭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선생님, 폐렴은 항생제를 좀 많이 사용하는 질환이기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생제 사용을 꼭 해야 되는지 또는 내가 계속 이렇게 항생제를 사용하다가 내성 위험은 없는지 이런 우려도 생기거든요. 실제로 내성 문제는 없나요? 항생제 내성 문제가 있지요. 네. 이거 이렇게 아시는 만큼 네. 항생제 내성 문제가 대두된 게 최근 일이 아니에요. 그 실제로도 국가적으로도 전 세계적으로도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아주 간단히 개인적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네. 이제 항생제 내성이 생기면 당연히 쓸 수 있는 항생제가 많이 줄어들겠죠. 내성 네. 있는 항생제는 못 쓰니까요. 그러면 치료 비용도 많이 들고 네. 환자분들이 입원 기간도 길어지게 됩니다. 맞아요. 그리고 나아가서는 어떤 항생제에도 죽지 않는 세균이 생길 수가 있겠죠. 예, 이 세균이 병을 일으키는 병독성까지 많이 획득을 해버리면 이 세균에 감염된 환자는 말 그대로 속수무책, 손을 못 맞아요. 쓰고 근본적인 치료를 못하는 상황이 네네. 됩니다. 근데 다행히도 이 내성을 조절하는 문제를 항생제를 처방하는 의사들이 잘 해결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는 있습니다. 예. 다행이네요. 네, 그래서 정책적으로도 의사들이 꼭 필요한 항생제를 처방할 수 있도록 조절을 하고 있고요. 또 의사들도 잘 인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처방을 받으시는 환자분들이 내가 이 항생제를 먹으면 내성이 생기지 않을까. 네네. 이거를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환자분들이 도와주실 수 있는 거는 의사가 세균 감염이라고 진단을 하고 이거 항생제가 필요합니다 해서 항생제를 처방했으면 용량, 용법을 준수해서 그리고 기간도 준수해서 복용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먹다 안 먹을 때 있잖아요. 기간을 끝까지 안 먹고, 그쵸? 네, 그런 분들이 있어요. 증상이 좋아져서 네. 나 이 약 먹는 거 싫다 하고 중단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럼 안 되는 거죠, 선생님? 절대로 안 됩니다. 예, 항생제는 그렇게 남으면 이제 또 나중에 집에서 상비약처럼 보유하고 계시다가 그거를 비슷하면 또 드세요. 그런 그러면 안 경우 됩니다. 있습니다. 네, 그러면 안 됩니다. 네, 예. 네. 항생제는 증상을 조절하는 약이 아니고 세균을 죽이는 약이기 때문에 이제 비슷한 증상이 있어서 항생제를 먹었다? 그렇다고 해서 증상이 좋아지는 경우는 같은 세균에 감염이 됐을 때밖에 없겠죠. 네, 맞네요. 네. 그래서 제가 환자분들한테 설명드릴 때는 네. 세균이 기절했다 일어나면 더 강해집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예, 그러니까 이제 확실하게 죽이지 않으면 네. 세균이 내성만 획득하고 살아남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무조건 오래 먹으면 또 많이 먹으면 되지 않냐? 그럴 수가 있는데 항생제 관련해서 설사를 포함한 부작용 발생도 많고 비용도 많이 들겠죠. 네네. 예, 그래서 꼭 용량, 용법 지켜서 복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준수해야겠습니다. 네. 이렇게 정확한 정보를 알면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잘못된 상식을 바로잡는 시간입니다. 폐렴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OX로 선생님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 첫 번째 문제입니다. 폐렴은 전염이 된다. O일까요? X일까요? 네. 애매하군요. 네. 세모? 네, 애매합니다. 네. 이게 같은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이라고 하더라도 네. 상기도 감염에 그칠 수도 있고요. 넘어가서 하기도 감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바이러스 감염 말고 세균 감염의 경우에도 마이코플라즈마 같은 경우에는 밀접 접촉자들까지 예방적 항생제를 주는 경우가 있는데요. 네. 그렇다고 다른 세균들까지도 다 내 접촉
을 했는데 세균이 감염됐을 것 같아요. 이럴 정도로 쉽게 전염이 되진 않습니다. 그렇진 않군요. 네. 자, 두 번째입니다. 폐렴, 폐암이 될 수 있다. 정답은 뭘까요? 정답은 X. 네. 그렇지 않군요. 네, 둘 사이에 직접적인 연관은 없습니다. 처음에 폐렴처럼 엑스레이나 CT에서 보였던 병변이요, 나중에 폐암으로 확인이 되는 경우가 있기는 해요. 아, 네. 근데 그거는 원래 폐암이었는데 그렇게 보였을 뿐이지 폐렴이었다가 폐암이 된 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아, 세 번째, 이 부분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치주 질환, 폐렴 영향이 있다. 맞으면 O, 틀리면 X. 영향이 있군요. 네, 있습니다. 설이 아니었습니다. 네, 뭐 전체 폐렴 자체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큰 거는 아니고요. 네. 그렇기는 하지만 이제 결국에는 이 구강 또 네. 상부 호흡기에 있던 세균들이 이렇게 뒤로 넘어가서 폐렴이 생기니까 여기에 균들이 많이 있으면 폐렴이 잘 생길 수가 있어서 우리 중환자실에 계시는 환자분들은 구강 관리 계속 해드립니다. 그렇군요. 자, 네 번째입니다. 감기 증상이 오래 가면 폐렴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 정답은 네, 아니죠. 네. 상기도 감염, 그러니까 감기에 의한 호흡기 증상도 여러 주 계속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추가 검사랑 혹시 다른 동반 질환 때문에 뭐 호흡기 질환, 뭐 기침, 가래 이런 것들이 있지는 않은지 검사를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입니다. 건강한 사람은 폐렴에 걸리지 않는다. 뭘까요? 건강한 사람도 걸릴 수 있다. 그렇죠. 어. 네, 누구나 폐렴에 걸릴 수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평소에 건강하셨던 분들은 병의 중증도나 지속 기간이 조금 짧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폐렴, 독감, 감기, 기침 증상이 다르다. 맞으면 O, 틀리면 X. 아니군요. 네. 간혹 이 기침 소리로 구분하신다 이런 분들 계시거든요. 네, 환자분들 중에서도 이제 기침 소리가 심상치 않다고 오시는 맞아요, 분들이 맞아요. 계세요. 네. 그런데 이제 기침이라는 거는 호흡기 자극 증상이기 때문에요. 뭐 어떤 세균에 감염이 됐느냐, 아니면 상기도 감염이냐, 하기도 감염이냐 이거를 듣고 구별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실. 알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폐렴 예방은 물론 건강한 폐를 지켜내기 위한 각종 솔루션을 시작합니다. 네, 폐렴을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선생님 아무래도 예방접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폐렴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폐렴 알균, 폐렴 구균 백신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권고되는 그룹이 있어요. 고령이나 뭐 네. 일반 성인의 경우에는 만성 질환이 있거나 뭐 그것 이외에도 면역 기능이 좀 떨어졌을 걸로 예상이 되는 그룹에서 맞는 거를 권장을 합니다. 이제 폐렴 백신 종류는 다당류 백신, 뭐 단백결합 백신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너무 어려우니까 저 다당류 맞아요. 백신 놔주세요 할 수는 없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 이름을 기억하실 필요는 없고요. 네. 일단 무료 접종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무료 접종. 네, 65세 이상에서는요. 정부에서 23가 백신을 무료로 접종해 줍니다. 이거를 쉽게 말해서 얕고 넓게 커버하는 백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 예, 폐렴을 안 걸리게 해주는 건 아닌데요. 네네. 이제 침습성 폐구균, 그러니까 심각한 폐렴, 심각한 폐구균 감염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고요. 무료니까 연락이 오면 꼭 맞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좁고 깊게 커버하는 백신이 있을 거잖아요. 네. 저희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13가, 15가 그리고 최근에 승인된 20가까지 접종을 하실 수가 있어요. 숫자가 높으면 좋습니다. 그렇군요. 예, 이게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그렇고요. 다양한 혈청형을 커버하는 거예요. 이제 이 백신은 65세 미만에서 면역 기능이 좀 저하된 환자들이나 뭐 뇌척수액 누출, 뭐 인공 와우 이식, 그러니까 좀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좀 네네. 권고가 됐는데요. 65세 이상에서는 이전에 이제 어떤 걸 접종을 했는지 이런 걸 고려해서 접종을 하실 수가 있어요. 네. 고령이 되면은 이제 폐렴 위험도가 좀 올라가니까 두 가지 모두 접종하셔서 또 얇고 넓게, 좁고 깊게 네. 다 커버하시면 좋겠죠. 물론 젊고 건강할 때 맞아도 해로울 거는 없는데 네. 조금 비쌉니다.
아, 가격이 좀 나가는군요. 네, 그래서 내가 꼭 맞아야 되는 상황인지 확인하시고 맞으시는 걸 권고드립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무료이기 때문에 꼭 네. 접종을 하셔라. 네. 자, 이렇게 폐렴은 말씀을 듣다 보니까 면역력이 약한 분들에게 취약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면역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 몇 가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게 가장 애매하고 네. 그러면서도 지키기가 어려워요. 맞습니다. 기본적인 건데 네. 잘 알고 계시는 부분도 있겠지만요. 일단 잘 주무셔야 됩니다. 한 7시간에서 8시간 정도 수면 시간을 지켜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여기에 적절하게 야외 활동 해주시면 뼈 건강과 면역력에 도움이 되는 비타민 D 합성에도 도움이 되고 또 당연히 어느 정도 운동도 되겠죠. 그 운동과 관련해서는 정말 많은 효과가 있는데요. 운동 자체가 체온을 높이고 또 혈액순환도 돕고 백혈구 활동을 높이기도 하고요. 우리 계속해서 만성질환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네네. 당뇨, 고혈압 같은 만성질환을 예방하고 또 조절을 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또 스트레스 받으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올라가는데 이게 면역 기능에 조금 영향을 미치거든요. 근데 운동하면 스트레스 완화 효과도 있으니까 뭐 주 3회 30분 이상 운동하시면 면역력 관리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뭐 운동 말고도 뭐 명상이나 네. 취미 활동 같은 거 하시면서 스트레스 잘 관리하시고 마지막으로 이제 균형 잡힌 식사 제일 어렵습니다. 제일 어렵습니다. 네. 그리고 맨날 뭐가 좋아요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환자분들이. 네. 그런데요. 언제나 잘 골고루 챙겨 드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 단백질이나 식이섬유 많이 부족하니까 네. 고기, 달걀, 채소 잘 챙겨 드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좀 이렇게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주변 환경을 좀 청결하게 해주는 것도 중요할 것 같은 게 특히 폐는 공기랑 이제 직결이 되잖아요. 실내 공기는 어떻게 관리하는 게 가장 좋은지 네. 이 부분도 한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환기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네. 하루에 최소 3회 한 번 하실 때 10분 이상씩 맛 통풍이 가능하도록 환기를 해주시고요. 네. 냉난방기 가동하시더라도 중간중간 환기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환기 장치는 당연히 외부 공기 유입될 수 있도록 최대로 해주시고요. 네. 내부 순환 모드는 하실 필요가 없겠죠. 네. 굳이. 네. 네. 화장실 배기팬 있으시면 항상 가동해 주시는 게 좋고 집에 공기청정기 요즘 많으시잖아요. 네네. 예, 같이 사용하면 보조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아, 좋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일상에서 꼭 지켜야 할 이런 폐 건강 예방 수칙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선생님? 네. 폐 건강에 네. 가장 중요한 거는 네. 어떤 좋은 걸 하는 것보다 나쁜 걸 안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안 좋은 것을 하지 말아라. 네. 네. 폐에 가장 해로운 것은 흡연입니다. 아, 그렇죠. 네. 폐 질환이 있는 환자분들은 다 폐렴의 위험도가 높은 분들이세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금연하셔야 됩니다. 오늘부터. 네. 근데 지금 난 폐질환이 없으니까 괜찮냐? 흡연을 하면 폐질환이 생깁니다. 네네. 예, 그러니까 우리 뭐 먹으면 좋을지 생각하지 마시고 금연 반드시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비흡연자 분들 같은 경우는요, 지금 많이들 하고 계시고요. 또 확실히 좋은 방법들이 많이 알려져 있어요. 네. 이제 손위생, 기침 예절 지키는 거, 또 네.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이런 거 우리가 코로나 겪으면서 계속 해왔던 것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 계속해서 지켜주시고 거기에 플러스 예방 접종. 이제 시즌마다 독감하고 코로나 예방접종 대상이신 분들은 가셔서 꼭 예방접종 하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방수칙 잘 지켜서 건강관리에 꼭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내일부터 날이 풀리지만 낮과 밤의 일교차로 인해서 당분간 환절기 질환을 주의해야 할 시기입니다. 낮에 기온이 오르더라도 출근이나 또 외출할 때는 당분간 따뜻한 겉옷 꼭 챙겨 나가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감염내과 전문 이샘나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요, 봄을 맞아 봄철 건강관리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눈 건강 지키는 꿀팁을 소개해드립니다. 관련해 궁금한 사항을 건강 365 코너 댓글란에 달아주시면 전문의와 함께 해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